반야 바라밀다 심경반자재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예, 반갑습니다. 경주에서 올라왔는데 서울이 좋긴 하네요. 정광훈 시설도 잘 돼 있고.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게 될 것은 제가 경주에서 선센터에서 시민교양 강좌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영화와 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8주 오늘까지 하고 왔습니다. 오늘 4주차 하고 왔는데 첫 주 강의했던 것을 조금 더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생각입니다. 여기 익과대 불교 동아리 지도법사이신 청라 스님이 이제 제 사제 스님이신데 갑자기 요청을 해와서 저도 뭐 스님도 만나 볼 겸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 영화는 아마 정보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목이 얼굴이에요. 얼굴. 우리가 지금 서로 보면은 뭘 봅니까? 얼굴과 얼굴이 서로 마저 대하는 것을 우리가 누구 본다고 하잖아요. 누구 만나서 우리가 그 사람 아냐? 그러면 그 사람을 안다고 하는 것은 뭘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손을 안다는 거, 발을 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신체 치수를 안다는 게 아니라 얼굴 본 적 있다는 거잖아요. 얼굴 보면 그 사람 본 적 있다. 안다. 우리가 서로 만나서 안면이라도 한번 터라 이런 이야기 할 때도 그때 그 안면이 우리 얼굴이잖아요. 그럼 얼굴은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그 필수적인 그 마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얼굴이죠. 그 얼굴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요 영화는 최근에 연상호 감독이 만든 영화죠. 아주 재밌게 잘 만들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한 번 정도는 뭐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연상호 감독 영화는 원래 이분이 애니메이션을 원래 전문으로 하던 감독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상업 영화로 부산행 같은 것도 찍고 했었죠. 근데 이분의 특징이 영화가 굉장히 암울해. 그러니까 이분 영화를 보고 나면 재밌긴 한데 보고 나면 마음이 찝찝해요. 특히 돼지의 왕 같은 경우 초창기 작품인데 보고 나면 막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영화를 잘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영화가 우리에게 어떤 카타르시스를 주는 부분이 있고 오락성을 제공하는 것도 있겠지만 인간사가 가지고 있는 장면들을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예술 작품으로서 영화만큼 적절한 건 없죠. 왜냐하면 모든 예술은 인간의 삶을 보여주는 건데 미술이나 단편적인 뭐 조각이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면을 포착해 주지만 그나마 길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소설이고 그런데 소설은 문자 텍스트의 예술이라면 영화는 시청각을 동원해서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죠. 음악과 연출을 통해서. 그런 면에서 연상호 감독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면, 암울한 면, 부정적인 면, 세계 구석진 곳에 있는 그 냄새나는 그런 부분을 아주 잘 보여주는 감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얼굴도 사실 그런 측면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제가 여기서 그런 것으로만 뭐 이야기를 하진 않겠죠. 우리가 또 법회기도 하고 또 제가 영화선을 시민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아 세상이 참 이래요. 사람 믿을 거 없어. 그런 결론으로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 모든 영화는 그 감독의 세계관이 반영되는 건데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그 감독이 보여주고자 하는 세계를 같이 동의하면서도 보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서는 우리가 또 다른 면, 또 이 감독이 비록 그런 면들을 보여주지만 그 감독이 또 그 마음 안에서 고발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 특히 저희 같은 스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희망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그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에 나오는 주연은 중요한 그 등장인물은 첫 번째 권혜호 배우가 연기한 영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맹인 그 전각 장인이에요. 젊은 시절을 이제 박정민 씨가 같이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영규의 아들 동환의 역할을 또 박정민이 하고 있고 진짜 여기 박정민 연기 진짜 잘합니다. 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인데 그 박정민 연기 때문이라도 꼭 한번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옆에 이제 동환의 아버지가 영규 권혜호 배우가 하고 있고 엄마는 이제 신현빈 씨가 연기를 하는데 영화 전반에 걸쳐서 얼굴이 안 나옵니다. 묻혀 있는 얼굴이에요. 엄마는 옆에 이제 PD가 이제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는 PD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사장이 여기에서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처음에 영화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맹인 정각장애인인 영규의 다큐를 찍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 사람이 살아있는 기적, 눈을 못 보는 사람인데 전각을 너무나 예쁘게 잘 뽑아내니까 이제 살아있는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으로서 이 사람이 방송가에서는 또 그런 분들 좋아하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못 보는 사람은 아름다운 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 사람이 도장을 손으로 파서 만든 이 도장이 워낙 예쁘게 나오니까 그래도 지금 정각 장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누구겠어요?
우리가 보통 작가들, 여기도 뭐 예술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음악이든 노래 뭐 미술이든 모든 예술가는 자기의 예술이 다른 사람에게 통하기를 원하는 게 기본적인 욕망이 있죠. 그렇지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미에 대한 기준, 내가 갖고 있는 미라고 하는 것,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 나의 정체성이 투사된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 예술의 원천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상대방 타자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시발점은 자기에게 있고 다른 사람의 인정과 나의 인정이 맞아떨어졌을 때 가장 충족감을 느끼겠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규에게 있어서 미의 기준은 이 사람은 정말로 아름다운 걸 좋아하고 아름다운 걸 원하지만 그 모든 기준은 전적으로 타자에게 있죠. 왜냐? 나는 못 보니까. 그런데 내가 만드는 것이 내가 만들어낸 작품이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예뻐요. 눈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뽑아냈어요. 했을 때 나의 예술적 가치가 충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나의 미적 기준은 나의 아름다움의 기준은 타자에게 있다. 그 타자가 만드는 그 기준이 부합할 때 그다음부터 내가 요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요렇게 만들었을 때 내 도장이 사람들에게 평가받는구나. 전적으로 타자의 시선에 의해서 내 예술 작품이 결정되고 미추라고 하는 기준은 타인에게 있다라고. 이 점이 이 영화에서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다큐를 찍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요. 동환의 어머니는 어렸을 때 집을 나갔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의 시신이 발견이 됐어요. 40년 만에 40년 전에 이미 백골이 된 시신이 발견되는데 그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가보니까 이제 엄마의 주민등록증이 있는데 낡은 주민등록증이 거기에 보면 얼굴이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빈 사진으로 장례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누가 오냐면 이모들이 찾아와요. 누가 죽으면은 그 직계 가족에게도 연락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모들이 장례식장에 찾아오는데 이모랑 조카가 와서 하는 말이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영희는 어렸을 때 집을 나가서 우리 집에 기여한 게 없기 때문에 유산 포기해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하러 온 거예요. 참 너무 비정하죠. 그런데 박정민이 알았다고 그렇게 해주고 대신에 엄마 사진 좀 없냐. 장례식장에 사진도 없이 이렇게 있으니까 좀 그러니까 사진을 좀 달라고, 있으면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괴물, 병신, 이런 말을 뭐 대놓고 하죠. 요즘에는 사실 이런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진 않잖아요. 예전에는 사실 이런 말들을 뭐 많이 썼죠. 그렇지만 지금 이 영화의 배경은 이분들은 뭐 지금 현대지만 거의 40년 전 시절, 뭐 지금도 뭐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는 뭐 옛날 감각으로 말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40년 동안에 우리 사회는 정말 많은 게 바뀌었어요. 이런 말들을 그렇게 공식적으로 함부로 하진 않죠. 그런데 방금 봤지만 그 이모들은 이뻤어요. 그 이모들 젊었을 때 그러니까 이런 말 자체가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좀 솔직하게 뭐 그냥 굳이 이분들이 영희는 못생겼어라고 하도 이야기하고 그 괴물같이 생겼다고 하니까 사실은 자기들도 그냥 보통 사람이잖아요. 뭐 특별하게 뭐 그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이 이모들은 영희를 못생겼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못생겼다고 하는 게 그 얼굴에 우리가 외적인 미추 감각, 얼굴의 균형 감각 이런 것 때문은 아닌 것 같죠. 그 원인은 불편한 것을 건드려서 왜 가만히 지나가면 좋을 것을 건드려서 왜 동네 남사스럽게, 동네 부끄럽게 그렇게 했냐. 그 행동이 괴물 같은 짓이 되니까 그렇게 어렸을 때 가버린 그 동생은 이 이모들한테는 영원히 괴물 같은 뭐 병신 같은 이런 식으로 그런 멸시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겠죠. 이 다큐 감독이 회사 동료들을 이제 취재를 해요. 그 섬유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더한 이야기를 해요. 착했어. 근데 못생겼어. 못생긴 똥걸레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똥걸레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은 이 시대에 여기가 청계천의 그 섬유공장 이런 곳인데 예전에 뭐 전태일 뭐 열사 같은 경우도 이런 데서 다 나온 거잖아요. 우리나라 이때 환경만 해도 얼마나 뭐 작업 환경이나 생산 환경이 얼마나 힘들고 열악한 곳이었어요. 특히 여자들은 더 했겠죠. 요즘 같은 경우에 점심시간이 뭐 최소한 1시간씩은 있고 화장실을 가는데 뭐 그렇게까지 눈치는 안 봐도 되지만 여기는 화장실 한번 가려면 줄을 막 한두 서 있어야 되고 일은 밀리고 그래 다그치는 상황에서 요령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뭔가 좀 다 뭐 할만할 텐데 영희는 그렇게 요령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똥을 싸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똥걸레라는 말까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이 영희를 똥걸레라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좀 없은 여기게 되는 것은 영희가 정말로 얼굴이 못생기고 그랬지는 않았다는 게 뭐 이미 이 영화는 뭐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스포를 하자면 마지막에 사진을 보면 그냥 평범해요. 평범한데도 그렇게 되는 것은 얼굴의 문제가 아니다. 이 영희가 일하는 그 공장 앞에서 도장 파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인연이 돼서 결국 같이 결혼을 해요. 그런데 그 회사 사장, 아까 앞에 나왔던 사장이 회사 여직원을 성폭행을 했어요. 근데 그걸 영희가 알게 돼요. 영희가 그 성폭행을 자기 사수인 그 영희가 그걸 시다라고 하잖아요. 재봉사, 영희와 함께 일을 하는 재봉사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영희가 이제 사장에게 대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또 알려요. 그렇게 되니까 영희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주 가혹한 결과들이 돌아오는 거죠. 깡패들이 동원돼서 린치를 가하고 그런데도 영희는 물러서지 않으니까 나중에 사장이 얘를 완전히 죽여야 되겠다고 깡패들한테 이번에는 정리를 해라 라고 하면서 보내요. 그런데 거기서 만나게 되는 현실은 그래서 이제 이 영화 처음 우리가 영화를 진행을 쭉 따라가다 보면 아마 사장이 영희를 죽였겠거니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사실 알고 보면 영규가 죽이게 돼요. 이 비극이 사실 요 핵심적인 하이라이트인데 이 재밌는 거 다 봐버리면 나중에 안 볼 수도 있는데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이거 편집하느라고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이제 요 상황 사이에 아까 이야기했던 사장의 성폭행 사건이 있게 되고 영희가 거기에 이제 대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요 린치도 가하게 되는 요 과정들이 있으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정말 무서운 말인 겁니다. 난 다 알아버렸어. 자, 지금부터 나오는 것은 이 영규가 다 알게 된 세계를 자기의 스크린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영규의 신념이에요. 아름다운 것은 추앙받고 추한 것은 멸시당해. 거기에서 앞뒤로 나오는 말이 난 다 알아. 그것이 진실이라고 나는 분명히 알고 있고 그리고 나는 아름다운 걸 분명히 알고 있어. 이걸 뭐 지금 먼저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요? 맹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맹목이란 말이 뭐예요? 그게 맹이 눈멀은 안목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게 맹목의 신념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신념이 되는 거죠. 모르면서 나는 명확하게 안다고 하는 그 신념은 어떤 것도 가능하게 만드는 무서운 신념이 되죠. 이게 트리거가 된 거죠. 영규가 경험하게 되는 비극은 자기의 신념,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미추로 세상을 명확하게 나누고 있는 그 신념에서 자기의 아내가 예쁘다라는 말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거잖아요. 영규의 미추의 세계는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내가 이쁘다는 말을 듣고 자기는 이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아니었더라.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던 세계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맹인이라고 하는 상징, 이 영규가 상징하는 것은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맹목적인 시선. 불교에서는 이걸 무명이라고 하죠. 눈을 뜨지 못했다, 박지 못하다, 어둡다라고 하는. 부처님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깨달은 사람, 눈을 뜬 것, 깨닫는다는 것 자체가. 그 불교에서는 그 깨달음을 이야기할 때 항상 빛을 이야기하고 눈으로 보는 것, 견성, 내 눈으로 보듯이 성품을 보는 것, 내 눈, 맨눈으로 보는 것, 그런 이야기들이 다 연관되어 있죠. 영규의 세계 속에 이 사람들은 다 나를 비웃는 것처럼 보여요. 날 놀려보고, 날 놀려먹고 있었구나. 난 다 알아. 다 알아. 이 대사가 나는 아주 강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알고 나니까 그 전까지 안 보이던 게 보인다는 거예요. 영규의 세계 속에서는 보이는 이것은 진실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만든 세계를 자기가 연출해서 그 비극 속에 내가 들어가서 끝내는 나를 가장 사랑하고 그 가까이에서 진심으로 나를 지지해 줬던 내 아내를 죽이게 되는 거죠. 이 장면이 영화에서 보면 아주 참 저는 눈에 확 들어오는데, 맹인이니까 안에서 팔을 잡고 가잖아요. 감각이라고 하는 거, 맹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손의 감각이잖아요.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영규는 도장도 손으로 파잖아요. 손으로 만져서 파는데 안에 이 손길이 바로 내 옆에 이렇게 있으면서 가장 따뜻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이나 정보보다 사람에게 가장 위안을 주는 것도,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내 등을 어루만져 준다든지 누군가 손을 잡았을 때 이 몸으로 교감하는 이것이 더 원천적인 거죠. 말이나 어떤 미사 요구보다 그 가장 원천적인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맹인이에요. 일반인들은 오히려 눈으로 보는 시각이 더 주된 정보가 되니까. 이 영규에게 있어서는 그 정보의 원천지가 바로 손, 피부, 몸, 접촉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부정되어 버리고 말들, 네 아내는 못생겼어, 괴물 같아. 근데 사실 여기 보면 요 그렇게 다 잘생긴 사람 없어. 연예인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여기 있는 사람도 평범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얘는 그렇게, 영희는 그렇게 괴물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될까?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희생양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르네 지랄라고 하는 인류학자,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포착한 것이 문명사회는 희생양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모방 이론하고 함께 연결되는 건데, 현대 문명사회는 동등한 모방의 욕구를, 타자의 욕구를 가지게 되면서 그 모방이 경쟁하게 되는 순간, 어느 순간 그 경쟁의 스트레스를 희생양을 찾아서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공동체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뭐예요? 왕따 같은 거. 그 왕따 당할 일은 사실 그렇게 큰 이유가 없어. 그런데 걔가 타겟이 되는 순간 걔를 왕따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나는 왕따를 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영희를 그렇게 못생겼다고 괴물 같다고 이야기할까요? 영희는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힘이 약하고 권력이 없고 저항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희생양이라고 하는 그 괴물이라고 하는 고리를 씌우면서 그것이 배출되는 거죠. 욕망이 배출되는 거. 거기에 공동체들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가담을 하게 되고, 이러한 방식으로 타인을 보는 부분에 있어서 타인의 얼굴이라고 하는 부분을 또 아주 주목한 철학자가 있는데, 레비나스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이분은 타자는 우리에게 절대 포섭될 수 없다, 이런 말을 해요. 타자는 우리를 초월했다. 타자는 채워지기를 기대할 수 없는 비가시적인, 말은 좀 복잡한데 이 말은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타자를 내 안에 담을 수 없다. 이 말은 뭐냐? 내가 규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는 어떤 사람도 그 외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저를 만날 때 스님으로서의 저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 사제 스님인 청라 스님은 여러분들이 제가 절에서 만나는 신도분들이 보지 못하는 둘이 있을 때 그냥 스님들끼리 있을 때 그 속모습을 더 보게 되겠죠. 여러분 여기 교수님도 계시고 하시겠지만 교수님 여기 학교 나오면 교수라는 모습으로 그 측면으로 학생들하고 만나겠지만 집에 가면 아내한테 양말 제대로 못 본다고 잔소리 들어야 되고 그 부부간의 관계로서 보게 되겠죠. 우리는 모두 우리의 관계는 내가 보게 되는 측면으로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판단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타인은 우리에게 절대를 전체로 보여줄 수 없고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어떤 누군가를 전체로 규정해서 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관계, 거기에서 나오는 윤리를 이야기한 사람이 레비나스인데 이거 좀 적나라한 말이 나와요. 우리의 얼굴, 인간의 얼굴은 우리에게 죽이지 말라는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레비나스는 유태인이었어요. 나치 치하에 유태인 학살을 당하고 자기 부모님도 유태인 독일에 죽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요즘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처음에 이란에 폭격당했을 때 그 이란의 어린애 여학생들 있는 학교에 폭격에 당해서 140명이 죽었다 그러고 나중에 170명 정도가 죽었다 그러죠. 그 아이들의 얼굴을 만약에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아이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노는 모습을 본다면 거기에 누가 그렇게 미사일을 그렇게 쉽게 던지겠어요? 그 아이들의 얼굴이 감춰져 버린 지금은 비대면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드론이 가서 해버리고 그냥 게임하듯이 해버리니까 전쟁이 너무나 쉽게 가버리죠. 얼굴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더 관대해질 수 있고 관용을 가질 수 있는데 얼굴이 탈락되는 순간 그 사람은 그냥 양적인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 시간이 이제 다 돼가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암울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이 사람들을 그래도 이해해 볼 수 있는 여지는 무엇인가? 왜 영규와 왜 동화는 왜 영규는 저런 식으로밖에 될 수 없었을까? 영규는 사장이 자기에게 이렇게 모멸적인 행동을 할 때 그 앞에서 웃어요. 더 웃음을 보여줘요. 괜찮습니다라고 보여줘요. 그런데 점점 그 표정이 바뀌는데 그 분노의 방향은 어디로 가요? 아내에게. 실제로 영규가 화를 내야 되는 대상은 사장인데 자기보다 약한 아내에게 간다. 그런데 이런 구조는 사실은 많은 현대 사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동참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왜 영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그나마 이해를 해주자면 영규가 약하기 때문에 영규 또한 약자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당해왔고 끊임없이 피해를 입어왔고 눈이 감긴 눈 뜨지 못하는 저희가 이 눈 뜨고 있는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고 그 공장 옆에 좌판 버리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장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에게는 화를 못 내는데 그 내 속에 끓어오르는 그 분노가 어디가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건강하게 배출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 맹목적인 그 관념에 의해서 아내에게 가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불쌍하게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자비가 이렇게 해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불보살의 자비를 일체 중생을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자비롭게 대할 수 있는 것은 설령 만약에 여기서 연쇄살인마가 여기로 피신해 와가지고 법당에 들어와서 부처님께 기도하면 부처님은 야 너는 아직 너는 죄를 치르고 나서 절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은 받아준단 말이에요. 마치 그 연쇄살인마의 엄마는 아들이 도망 다니면 사람 죽인 행위는 나쁘지만 아이고 저는 밥은 먹고 다니나 그 걱정하는 게 또 엄마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것은 정당하고 공정한 관점은 아니지만 불쌍하게는 볼 수 있다. 아이고 제가 어렸을 때 교육을 제대로 받았으면 아버지한테 그렇게 안 당했으면 안 될 텐데 엄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겠죠. 부처님은 저 사람이 저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눈이 멀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까름하죠.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뒷사정을 이해를 한다면 아이고 불쌍하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습을 보지 않아야 진실을 본다. 이 부처님의 우리 상호도 이런 30 이상 80종으로 해놓고 있지만 누군가가 여기에서 성형수술을 부처님처럼 똑같이 성형수술 해가지고 얼굴에 메이크업을 황금색으로 탁 메이크업하면 부처님 되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저 상호보다는 너무나 동떨어진 얼굴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그 마음이 부처님처럼 되었을 때 우리가 진짜로 귀할 수 있다. 그 모양 떠나 있는 자리에 부처님이 있다. 선에서는 본래 면목이라는 말을 써요. 본래 면목. 우리가 원천적으로 가지고 나온 원목. 그것은 이 얼굴 이전의 얼굴이에요. 남자, 여자라고 나누어지기 이전에 사람이다 할 것도 이전에 잘생겼다, 못생겼다, 좋다, 나쁘다 하기 그 이전의 자리를 본래 면목이라고 해요. 이 본래 면목은 이쁘다, 나쁘다도 없는 요 자리에서 섰을 때 우리는 좋고 나쁜 것을 다 온전히 쓸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자리는 모든 결정이 중지되고 모든 판단이 중지된 자리.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 앞에 저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은 조건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지를 둘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더 이해할 수 있고 연민할 수 있는 그런 틈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